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재테크 시간입니다.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구 찍으셨어요? 비밀 투표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끝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됐고요. 네. 여러 가지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공약 중에 하나가 부동산 아니겠어요? 네,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돌직구로 부동산 전망을 말씀해 주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번에 대선 토론회 할 때도 그렇고 단연 부동산 문제가 떠올랐거든요. 화두였죠. 예, 그리고 이제 문 정권의 실정 중에 부동산 실정이 가장 컸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선 우리 유튜브 보시고 방송 보시는 분이 다 아시겠지만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 수도권도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너무 올랐어요.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값, 집값만 오른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른 이유가 오늘 쭉 이어지겠습니다만 먼저 좀 5가지를 꼽을 수 있거든요. 이제 공급 부족이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공약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공급 부족. 두 번째는 정책 실패를 꼽을 수 있습니다. 27번이나 나왔는데 이 정책들이 결국은 시장에 약발이 안 먹혔어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죠. 네,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볼 때는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값 상승에 대한 이 기대 심리가 영끌하는 젊은이까지 확산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 우리가 꼽는 게 저금리. 지금은 금리가 오르지만 저금리와 그다음에 유동성 지수라고 그래서 돈을 너무 2배 이상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2배 이상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 집값도 2배 정도 오른다. 이거는 우리 학계의 정설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문정부만의 탓은 할 수는 없지만 해외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만 오른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면서 올랐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후보 시절에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 전환, 또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인데. 그렇죠. 현재 3가지 현상을 꼽을 수 있어요. 3월 9일 날 당선되고 나서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시장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모습이 한편에서는 뭐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큽니다. 왜요? 오늘 그런 또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3가지인데요. 그동안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거래 실종, 거래 절벽 현상이 심했다는 거는 두 분 다 아시잖아요. 거래가 안 됐어요. 거의 80% 이상 급감했는데 봄이 되면서 이번 선거 이후에 거래가 좀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물이 좀 감소해요. 매물이 한 4~5% 정도 나왔던 매물이 걷어들인다는 상승 기대감 때문이겠죠. 이제 다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이게 재건축을 중심으로 두 번째 현상은 그러니까 거래가 좀 재개되면서 그러면서도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서울의 강남과 용산과 여의도, 목동 이제 지역이 좀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전 지역은 아닌데 그리고 분당, 1기 신도시의 대장주인 분당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매물이 줄어들면서 호가가 또는 계약했던 그 매매 가격이 한두 건 거래지만 가격이 5억에서 그러니까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5, 6억이 뛰었고 그렇죠.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60평대지만 한 16억이 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두 번째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들썩이고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집값이 더 오르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공약에 대한 얘기죠. 공급에 대한 얘기죠. 공급에 대한 얘기. 공약에서 우선 공급이 첫 번째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또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정책이 시장을 좌지우지한다고 할 정도로 정책이 유난히 큰 나라입니다. 네. 이거는 뭐 세계에서도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영향을 너무 많이 네, 받아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앞서 제가 잠깐 일부러 이제 언급했었는데 공급 부족, 수급 불균형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집값 상승의 원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급 확대 정책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하죠. 예, 여기 지금 250만 호 총량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세분화해서 보면 이 전국적으로 5년간 250만 호고 수도권은 약 130에서 150만 호. 뒤에 가서는 150만 호를 좀 수정을 했어요. 수도권. 수도권의 비중이 많죠. 많아요. 그다음에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약 47만 호를 우리가 이제 가구라고도 하고 호라고도 이렇게 단위를 붙이는데 공급이 된다. 이 정도 물량이면 충분한가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는 주택 보급률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나라 전체로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빈집이 약 151만 호 정도가 빈집이 있어요. 꽤 많죠. 네, 지방에. 그러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150만 호 정도만 전국적으로 보면 공급하면 돼요. 그러니까 250만 호라는 이 주택 공급량은 양적으로 보면 충분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만 이게 실천이 되면 시장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이게 이제 전국에 250만 호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서울 수도권에 근데 땅이 있어야 뭘 집을 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수도권도 이제 매년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한 48만 호 정도가 네. 공급이 됐거든요. 네. 최근에. 네. 아직 입주는 안 일어났지만 그걸 보면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뭐 인쇄임 질문의 그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실행 가능성은 높아요. 이 지금까지도 48만 호 정도가 공급됐으니까 거의 50만 호잖아요. 네. 이게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공급도 충분하다. 문제는 지금 수도권이에요. 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이어지겠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은 70 내지 80%의 공급을 담당하거든요. 예, 가용 택지가 없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급 확대,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였어요. 네. 이 정도 더 공급이 많았네. 이루어지면 4, 5년 후에는 집값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 라고 네.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네. 네. 규제 완화, 대출. 대출. 을 굉장히 조였었는데 이걸 네. 좀 풀어주겠다. 아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요 위에 건 모르겠는데 밑에 거는 집값도 올릴까봐 걱정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이제 규제, 공급과 규제, 여기 이제 본격 들어가는데요. 늘 단기 영향과 중장기 영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걸 잘 전문가들도 놓쳐요. 그래서 이게 전체로 보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지금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다시 좀 이어지는 얘기 속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제가 모순되는 얘기를 좀 할지도 몰라요. 그 이유가 단기는 1, 2년을 의미해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 해서 1, 2년 정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집값이 내년 정도까지 오를 확률이 높아졌다. 여기서 저는- 더 오르면 뭐 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규제 완화가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지금 재건축도 지금 뭐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1호로 통과가 됐잖아요. 재건축. 네, 네. 통과가 되는데 이것도 실제 입주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4, 5년 후가 돼요. 네, 그럼 윤석열 정부 때 입주를 하지 않아요. 맞아요. 신규 입주가 되어야 실제로 전세값도 내리고 집값도 내릴 텐데 저 말 좀 이해되시죠? 네. 일반인들은 전문성이 이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부동산은 굉장히 복잡 미묘하고 굉장히 고차방정식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제 완화인데요. 이 대출, 이걸 금융대출이라고 하죠. DSR 아시잖아요.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 네. 지금은 LTV가 40%예요. 네. 그러니까 집값의 40%, 50% 이내, 그것도 자기 소득의 원리금의 합계액이 연봉이 네. 그 40% 이상은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네.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여기 예외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생애 첫 주택, 여기 신혼부부 이런 것들을 이제 주택담보 80%까지 네.
낮추고 네. 그다음에 금리도 낮춰준다고 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대출 규제가 되면 영끌하는 젊은이들은 이제 집을 돈을 빌려서 사기가 좀 편해졌다. 좋은 그렇죠. 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싶은데 네. 돈도 없고 네. 빌려주지도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내 집 마련에 문턱을 낮춰주고 길을 제공했다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네. 지금 가뜩이나 집값이 오르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만약 빌려서 집을 사면 네. 수요가 증가하겠죠. 네. 수요가 증가하면 어때요? 다시 좀 이어지겠습니다만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도 또 낮춰준다는 공약도 나와요.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되면 팔려는 사람은 안 팔겠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도 네. 오를 것 같고 또 세금 안 부담도 팔죠. 낮춰준다 안 네. 팔겠죠. 네. 그럼 매물이 안 나오죠. 매물 네. 잠김 현상이 심화돼요. 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집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오를 가능성이 오르죠. 수요 공급의 네. 원리, 작동 원리. 좀 이런 점들이 우리가 오늘 좀 깊이 분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집 한 채가 어디서 나와. 그러면 그게 또 최고가를 기록해. 그러면 그 전체 아파트 값이 그 값에 의해서 매져. 그럼 아, 이거 안 좋은 건데 사실은. 예, 자, 다음 거 조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를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근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군요. 네. 지금 네. 딱 아주 잘 준비를 한 것 세금. 같습니다. 네. 이 세금 문제인데요. 이번에 눈여겨봐야 되니까 한 5가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은 좀 세분화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순서대로 굉장히 부동산은 금융이 미치는 영향이 참 중요하죠. 네. 아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살 때 한 40% 정도는 뭐 돈이 현금 부자 외에는 다 한 대출에 의존하니까 그럼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제 DSR 제도 하에서 이게 또 나왔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세금인데요. 그동안 버티기라는 말 많았잖아요. 네. 특히 다주택자들. 네. 그 버틴 이유가 뭐였어요? 이제 이전 선생님 잘 낮춰줄 거다. 아시잖아요. 예, 예. 네, 한때는 좀 다주택자. 괜찮아질 거다 이래. 아, 예. 근데 네. 이게 우리가 세금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 우리 셀코 TV 보시는 분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저도 뭐 팬이어서 자주 봅니다만 1번이 취득세예요. 예. 취득이 이제 1주택자는 3%, 네. 2주택 이상은 이제 8%가 되고 네. 3주택자는 12%.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세, 네. 하나는 종부세, 네. 그 유명한 종부세고요. 네. 종부세는 이제 고가주택에 12억 이상만 내잖아요. 주로 강남이나 뭐 여의도, 목동. 근데 지금 이런. 서울에 있는 집 12억 이상, 거의 대부분 다 10억 해요.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하고 지금 서울의 아파트의 한 채 평균 가격이 13억에서 14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균가만 되어도 종부세가 된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그런 걸 좀 세금 폭탄이란 말이 나오니까 지금 이런 대책을 네, 네. 공약으로 내놓았어요. 한번 좀 정리할게요. 우선 그다음에 팔았을 때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세잖아요. 양도세. 요 이해하지 않으면 세금은 굉장히 복잡해요. 네. 전문가도 자신이 아니 없을 정도로. 부동산에서도 너무 바뀌니까 부동산에서도 설명을 못 못하죠.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양포세, 네. 양도소득세를 포기하는 세무사. 세무사도 포기를 해요. 그게 괜히 자칫 잘못해줬다가 나중에 책만 듣거든요. 그렇죠. 역으로 아니 똑같게. 소송도 이어져서 그럼요. 물어준 경우도 많아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 네. 자꾸 머뭇거리고 여기 이제 네. 확실한 개념 정의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종부세를 다주택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한대요. 실질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종부세를 종부세 사실상 없애는 거죠. 없애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가진 분에게는 몹시 기분 좋은 얘기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또 이제 영향을 분석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양도세예요. 네.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나올라는 모르겠는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율이 있거든요.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6에서 45% 알아두셔야 돼요. 네, 예, 숫자가 나오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지만 그런데 2주택자의 중과세는 20%가 붙어요. 네. 그럼 45에다가 20이 되면 65%가 네. 되겠죠. 3주택자는 그대로 외우면 돼요. 30%예요. 네. 그럼 75%가 되겠죠. 한 80%. 조정 대상 지역. 네. 그 중에 지방소득세율까지 합하면 82.5%가 네. 이 숫자 기억해야 돼요. 네. 3주택 이상은. 네. 아, 그래서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양도 차익이 한 10억 났다. 네. 그러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네. 1억 남짓만 내가 가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집을 안 내놓고. 안 팔라. 이게 지금 버티기 한 이유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버티기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리합니다. 종부세도 깎아준다 그래 보유했을 때 이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팔아도 2년 동안은 기간이 벌어졌어요. 급할 이유가 없어요. 중과 조치를 2년간 보류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이제 급한 불이 없죠? 2년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으면. 안 파는 거예요, 또. 강남과 용산과 여의도가 목동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고가주택인데 안 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게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럼 또 오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한 채 딱 나오는 거 팔리면 그게 또 오르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면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정책 당국이나 많은 분들이 보겠습니다만, 예, 선거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부자 감세냐, 부자 정세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요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을 오래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나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하나 좀 제시하려고요. 단순 재테크가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보유세는 약간 높거나 비슷해요. 양도소득세는 보통 15에서 20%예요.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나라는 없다고 해요. 세계의 사례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유세는 조금 더 좀 순서가 양도소득세부터 좀 완화를 해줘요. 그러면 보유세가 비싸고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가면 올해 말까지 팔면 좀 더 먼저 깎아준다면 인하를 해준다면 서둘러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 매물이 나오면 이게 집값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런 정책의 묘책이랄까? 이런 비법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 지금 정부란다. 윤석열 정부는 아마도 여기까지 뭐 저도 직간접적으로 조언을 했던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잘 못하는 듯해요. 저의 느낌은 풀어줘도 갑자기 다 풀어줘 버리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선진국형으로 저는 세제 개편을 이번에 근본적으로 개편해야지 땜질식으로. 근데 이런 게 국회 동의 없어도 돼요? 예, 국회 입법 사항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힘들 텐데. 예, 지금 뭐 이제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입법 통과도 쉽지 않을 걸로는 보여요. 요거는 좀 봐야 되고 바뀌어도 2년 남짓은 힘들 테니까 그죠? 이런 세제 바꾸는 거는 이건 좀 봐야 되는데. 자, 재개발 재건축 이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노후 주택에 살기 때문에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진단 검사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뜨거운 감자가 이제 저 세금 부분, 세금 폭탄이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과도한 세금은 낮춰주는 게 맞죠. 그게 이번에 표심으로 나와서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몰표가 나온 것인데 그 두 번째가 더 어쩌면 부동산 시장에는 더 큰 영향. 이 부동산 시장의 그 핵폭풍이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가 오를 때 늘 변함없는 법칙이 있었는데 재건축이 가장 먼저 올라요. 이거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바로미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르면 재건축은 최소 30년은 경과해야 노후주택이고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은 15년이지만 예,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 안전진단과 이 개념을 먼저 또 이해하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재건축의 규제 3종 세트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안전진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줄여서 우리가 재초환이에요. 세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빠졌습니다만 한 가지 분양가 상한제. 이걸 또 민간에도 좀 적용하지 않겠다. 좀 종합 정리합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가 빨라진다. 특히 재개발은 다시 또 이어지겠습니다만 오세훈표 재건축 재개발 신속 통합기까지 여기에다가 층고가 35층에서 50층으로 완화해주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아주 굉장한데 용적률을 지금은 최대 250에서 300%인데 500%까지 최대 늘려주겠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에요. 그럼 위로 쫙 올리겠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재건축 하신 분들은 지금 인터넷에 보면 대박이다 이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장기적이라고 말하면 4, 5년 후에는 공급을 늘려서 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아, 이거 이제 전면 수정 얘기 나왔죠. 네, 이게 굉장히 또 예. 아까 재건축 못지않게 또 뜨거운 감자고 네. 이 부분이 또 시장을 그러니까 수정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한 두세 가지 볼게요. 우선 이 임대차법의 수정의 방향에 대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우선 뭐죠? 정리를 한번 개념을 한번 발표해. 첫째는 우리가 전월세 상한제죠. 네. 5% 이상 올리지 마라. 두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네. 그래서 4년 2년에서 4년으로. 네. 그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네. 뭐 신고제는 이제 당장 뭐 큰 영향은 아니니까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떤 현상이 2년 전에 7월 말에 이제 곧 7월 말이 다가오죠. 2년이 다가오는데 네.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 법이 규제법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인데 실제로 규제법이 들어오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규제는 오히려 시장 임대료를 올리고 매물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이 공약을 낸 거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찬성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방향이 뭔가 4년에서 기간을 임대차 4년 기간을 2년으로 환원하겠다. 그다음에 집주인에게 그러니까 규제로 인한 손해를 좀 보상하겠다. 인센티브라 그러죠. 그러한 대책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좀 정리합니다. 우선 저는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유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일본도 그렇고 유럽을 쭉 보니까 대개 6년 정도는 그러니까 외국도 보면 세입자 보호에 굉장히 충실해요. 아니, 그리고 저도 저 전세 살아봤는데요. 2년 살고 그때 전세값이 막 오를 때예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막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도 있고 이런데 2년 너무 짧아요. 네. 4년은 예, 선생님 말씀 진짜 맞고 통계를 보아도 국토부의 주거 실태 조사 통계를 보아도 이 전월세 입자가 한 번 들어가면 3.7년을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집주인은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오늘 왔으니까 이런 걸 한 10년 정도 보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 집을 가진 분들은 10년마다 한 번씩 더 나은 지역으로, 더 나은 주택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알 수 있고요. 세입자들은 최소한 4년 정도는 거주하게 해줘야 주거 안정이라고 해요.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이 주택 정책의 목표잖아요. 시장 안정과 함께. 그런 측면에서 저는 4년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다만 또 하나는 집주인이 5% 이상 못 올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답답한 거잖아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걸 살짝. 네, 그래서 보유세 정도는 집주인에게 착한 집주인에게는 저는 보유세 정도 세금을 좀 인하해 주는 것들이 외국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세금을 인하해 주는 거. 네, 좀 해준다면 양쪽의 균형이 맞을 거다. 공약을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현재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약이 아무래도 재건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요게 이제 그 지역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